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지소미아 즉시 종료, 강력한 의지, 그리고 미국 발언에 발칵 뒤집어진 일본 아베 정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참 웃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지소미아를 연장할 줄 알았는지 이제 종료까지 몇 시간 사실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게 급하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왜 이러고 있는지 통쾌한 분석 오늘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지도 못하는 나라에게 군사정보는 얻고 싶어 하는지 일본의 파렴치함에 또 허를 내두르게 되네요. 자, 한국의 강력한 지소미아 종료 의지로 인해 일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종료 시한 23일 0시를 하루 앞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이점이 없다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까지 하루 남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한국의 동행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한국 정부가 오히려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는 일본이 얼마나 지소미아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일본 정부는 21일 오후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4인 강류회의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4인 강류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제로 다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임박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국 정부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가슴을 졸이며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 측은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또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NHK에 따르면 태풍을 부르는 남자 이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도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정세에 관해 한일 그리고 한미, 일미 이렇게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협정이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는데요. 자, 이 모든 일본의 행동에 대해 해석을 해보자면 일본 방위 당국은 지소미아가 자국과 지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종료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다소 모순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분명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 대응 등에 관해서 일본의 자위대 독자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교환으로 대처해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왜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결국 답은 정해져 있죠. 왜겠습니까? 일본이 정보를 획득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료가 임박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아직 협의는 하고 있다,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는데요. 실제 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기금을 통한
배상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갑자기 이 한일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이 지소미아를 실제 종료할지 여태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고,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돼야만 수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일본이 여태껏 얘기해 왔는데, 수출 문제를 해결하자니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싫다던 우리나라 측의 제안을 이제는 괜찮은 제안이라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일본이 계산한 대로 전혀 우리나라가 움직여주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도 미국을 믿어왔지만 오히려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한 문제를 분명 해결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자국에게는 큰 손해가 없으나 야 미국 너희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 돌려 압박하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즉 일본의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일본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미국을 통해 결국 해낼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미국에서는 유감을 표명할 뿐이라는 기사뿐이었고, 오히려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바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강하게 공감한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오히려 일본에게 역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절대 지소미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있어서는 동맹보다는 이번 방문은 협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죠. 실제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의견 차로 미국은 마지막 협상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약 7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주한 미군이라고 하는 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잖아요. 이 군인이 미국은 분명 유지를 해야만 하고, 또 한국이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미국이 견제해야만 하는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바로 코앞에서 견제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일본이 요청한 대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그렇다 할 만한 압박을 실제로 가하지도 않고 있고, 또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 것이 전혀 없지만, 오히려 미국은 세계 언론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관계, 방위비 분담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굳건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일본이 여지까지 기대해왔던 미국을 앞세워,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뒤에 숨어 지소미아 연장을 쉽게 연장해서 군사정보를 우리나라로부터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결국 종료 몇 시간 직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을 앞세워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문희상 의장이 그 제안을 갑자기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이 자세를 바꿨으면 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뒤늦게 최근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외국 정부의 강요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의 벽을 뚫고 한국을 방문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부총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우즈벡의 우무르자코프 투자대외협력 부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함께 맞서는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의료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파견해 우즈베키스탄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진단키트를 비롯해 많은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며 격리를 면제해주는 등
양국이 쌓은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자 이번 한 우즈벡 양자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1992년에 수교했고 중앙아시아에서 최고의 친선 국가이자 한국 바라기인 나라로 유명해 코로나 이전부터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 FTA를 추진하고 정상회의를 통해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협의하는 등 이미 신뢰 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 SK건설이 우즈벡의 국영석유가스공사와 총 6억 달러 규모인 부하라 정유공장의 친환경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설계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23년까지 일부 석유 제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SK건설에서 부하라 정유공장 시설을 대폭 개선해 기존의 중유를 부가가치가 더 높은 석유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코로나를 뚫고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일본과 손잡았던 베트남 역시 한국의 협력을 얻고자 베트남 총리실까지 팔을 걷고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발표에 의하면 이달 17일 베트남의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총리실의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행사에 베트남 각 부처의 고위급 인사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로 Meet Korea 2020 행사를 하노이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는데 현지 한국 기업 임직원 300여 명을 초청하고 베트남 측에서는 외교부,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등의 고위 관계자와 총리실 경제자문단을 비롯해 63개 지방정부 고위급 대표단 500여 명이 총동원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일본과 손잡았던 베트남이 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위급 강요들이 총출동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걸까요? 한국은 원래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꼽혀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삼성의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은 베트남 하노이에 총 2억 2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들여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짓기 시작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의 센터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16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삼성은 베트남 투자를 기존의 1174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베트남의 부엉딘 후의 경제부총리의 경우 심지어 한국 기업 삼성에게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더니 올해는 투자액으로 5위로 밀려났고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이 전년 대비 무려 15%나 감소하는 등 한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시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의 경쟁사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한국 4대 그룹 총수들의 전기차 배터리 동맹 회동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 5월 13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지난달 23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리고 지난 7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것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삼성, LG, SK와 접촉하면서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배터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력 방안을 도모하기 시작했는데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국내 3대 배터리 업체로 한국의 빅4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바탕으로 현대차는 2025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17%의 테슬라이고 그 뒤로 2위는 10%의 BYD가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3%와 2%로 9위와 11위에 이 둘을 합치면 5%로 6위입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테슬라와 한번 제대로 붙어보기 위해 그 무대를 마련하려는 것이죠. 한국 4대 기업의 동맹이 전 세계 경쟁사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일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데 잠깐 살펴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끄는 한국의 SSD 수출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23억 7,497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는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서 SSD를 수출하는 대만의 경우 이미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동안 과감한 투자를 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접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 여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 대만과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2분기에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미래 유망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에 앞서 언급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외에도 한국을 크게 지지하는 나라가 있어 화제입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총 인구 856만 명으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받았던 건나블리, 나은이와 건우 남매, 어머니의 나라로도 유명한 바로 그곳, 스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하면 앞에 많은 수식어들이 붙는데 미국의 순위 조사 전문 매체 US